토론의 좌장을 맡은 노조입니다. 저희들이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목소리가 저 카메라 스피커에 담겨야 돼서 마이크에 담겨야 돼서 조금 소리를 저쪽으로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국가보고서를 갖다가 처음 작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93년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지구 기후가 이상하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또 했는데 지금 에피소디하게 그걸 발표하고 나서 엄청 혼났습니다. 각 부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장난치냐. 그래서 그쪽에 부처에서는 이러면 농사도 끝이다, 수자원도 끝이고 이러니까 수치를 줄여라, 할 수 있게 해라, 정신없는 놈이라고 소리 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이 흘른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다 말씀드리고,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오늘 또 KEI에서 또 발표하신 환경 쪽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큰 아젠다를 내고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녹색 성장 이야기 나올 때 앞에 있는 수시가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전부 뒤가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 것 같다가 좀 하다 보면 다 잊어먹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992년에 리우 정상회담을 갖다가 열었을 때 기후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구가 절단나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1992년이고 그때 어스 서밋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지구의 이산화탄소 증가가 얼마인가 하면 산업혁명보다 70ppm이 많아져서 350ppm을 육박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산업혁명 지나서 250년 동안 70ppm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30년 흘렀는데 그 사이에 70ppm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때 산업혁명 이야기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250년 동안 70ppm 올라가고 정상회담 해놓고 다 알고 답을 알고도 아무 조치 안 해서 지금 30년 만에 금고 왔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제 이러가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또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방점이 골고루 지켜서 앞에 그린 쪽에도 좀 방점이 지키고 미들 쪽에도 지키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 저는 발표하신 분들의 문제가 쟁점 사항은 없다고 봐요. 다들 동의를 하는 문제고 방문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 보이지만은 우리 실제로 시장에서 있는 또 그다음에 학계에서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어떤지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해보고 또 코멘트를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기상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니까 유성현 한국기상산업협회 회장님께서 보시고 또 업계 입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회사 이름도 미래기후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하시려는지 좀 토론 부탁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현재 저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공통 부분은 미세먼지하고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빼놓고는 그린과 디지털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엊그저께 국가기후 환경회의에 산업체 협의체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각 국내 산업협회, 저희 기상산업협회처럼 석유협회든 각 협회에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1개 그 협의체, 산업계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와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현재 기후변화, 미세먼지 어떤 대응에 따른 정부 정책들이 실제로 각 산업들한테는 하나의 위기로 다 인식되고 있고 그걸 늦춰달라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늘려달라 대부분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참여 협의체 중에 유독 저희 한국기상산업협회만 지금의 상황이 하나의 좀 기회로도 느껴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딱 느꼈던 건 그럼 기존의 어떤 그 현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산업들이 특히 재편이 불가피하고 있고 모든 전 산업이 지금의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 현장에서도 좀 실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비단 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참여한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타당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자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솔직히 남겨줄 게 없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끼면서도 각 산업체 대표들 입장에서 보자면 또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상당히 지금의 상황들이 두 가지를 같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지 않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2050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공식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그걸 이뤄내기 위한 과정들은 많은 어떤 변화들을 솔직히 강제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솔직히 이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제 기상 산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기존에는 얼마만큼 잘 맞추냐, 잘 예측하냐에 솔직히 머물러 있다고 본다. 좀 고민을 집중했다고 본다면 솔직히 전 국민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예측 그리고 모니터링 그걸 전달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 이것들이 또 일관된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이 흔히 4차 산업세대라고 할 경우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그래서 융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융합 현재 키워드를 솔직히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기상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기상에 머물 그 분야를 어떤 내 사업도 보고 있어 왔던 거죠. 국토교통부는 마찬가지, 산자부는 뭐 에너지 쪽 이런 거였지만 실제로 앞전에 그 기조발 발표했던 분도 이야기도 했겠지만 모든 전 분야의 산업의 그 연결고리들을 찾지 않으면 솔직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결과들은 솔직히 국민들의 어떤 그 인식이나 어떤 변화 그걸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앞으로의 어떤 정부 정책이나 특히 R&D 왜냐하면 미래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늦었지만 가장 빠르다고 봤을 때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투자든 국가 R&D든 연합적인 그러니까 어떤 대책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R&D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처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뭐 기상청 R&D, 국토부 R&D, 뭐 환경부 R&D 이것들이 다
상계돼 가지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데 이 준비에 가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다 통합된 R&D 형태로 그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제를 던져주고 그것들 각 그 산업 분도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 준비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탈탄소 계획을 세우고 앞에 발표해서 탄소 네트 제로, 그러니까 카본 제로 소사이티로 가겠다고 2050년까지 가겠다 했는데 설정은 굉장히 쉬운데 이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갖다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연탄 한 장에 있는 칼로리가 6만 킬로줄이 됩니다. 1단위로. 그 킬로줄 하면 우리 잘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건장한 성인이 50kg 되는 엿기를 한 들어서 머리 위로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1kg입니다. 연탄 한 장을 떼고 나서 그 연탄이 지구에 부담 안 주게 하려면 누군가 6만 번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다. 그 연탄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여러분은 6만 번을 연탄 한 장 떼는 것 대신에 좀 들었다 놨다 하시겠냐를 우리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건 뭐 국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탈탄소 문제가 설정은 쉽지만은 이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생각하면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로 가야 되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 가야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에너지 수급하는 쪽에서의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하는 게 한 80%로 화석연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몇 % 정도 됐는데 에너지 수급하는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되면 아마 화석연료 사용이 70%로 줄고 신재생 에너지가 대폭 확장이 돼서 한 25% 내지 3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수급하는 쪽에 보면 탄소 배출 제로로 가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70%가 여전히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거리인의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안 그러면 뉴딜이나 성장의 방점을 찍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쪽 우리 토론자 중에서는 그 이종민 교수님이 국가막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또 막색성장위원회 입장에서 또는 또 교수님의 그 경제학 입장에서 저는 이공계라서 경제학 논리를 잘 몰라서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유종민입니다. 제가 입안에서 혼자 문과 출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원래는 금융 쪽을 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하고 환경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 이후로 주로 지금은 이제 환경부하고 배추권 거래제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 제도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상 서비스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앞서서도 그런 뭐죠? 에코 브레이킹이었는데요. 그거 발표를 들으면서 이러한 정말 이런 기상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갖고 이제 산업화가 이제 사업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금융을 이제 녹색 금융, 이제 저는 뭐 기획정부나 이런 데서 녹색 금융 쪽을 제가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녹색 금융 입장에서는 기상 그런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갖다 어떻게 하면은 실제 사업자들, 농민들이라든지 각종 그 산업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수용을 갖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기후 금융이나 뭐 녹색 금융 입장에서도 뭐 각종 특히 농산물들이 특히 이제 도드라지는데 뭐 보험 상품들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 상품을 출시할 때도 이게 만약에 그거다 뭐 농민들이 이제 그거다 뭐 보험료를 갖다 얼마나 낼 거냐에 대해서 그 프리미엄을 얼마나 낼 거냐는 그럼 기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갖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함에 따라서 그 보험료율이 사실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걸 다 전문적으로 예측하고 추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것이고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린 이제 뉴딜 이제 관련해서 각종 이제 정부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관주도의 이제 많은 사업을 갖다 일으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좀 전에도 아까 이렇게 기사를 갖다 보다가 한국형 아마존을 갖다 만들겠다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그러면 쿠팡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쨌든 정부 주도의 사업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갖다 구축하는 내쫓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업 양상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들 그 고유의 그런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경쟁을 통해 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그런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민간 사업자들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의무화제도 관련해서도 이제 계약 관련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재생에너지도 이제 가능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능성을 갖다 또 가능성에 따른 그 개통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도 이제 급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발전 제한을 갖다 걸 수 있는데 그런 걸 또 어떻게 계약 사항에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 그냥 담을 수는 없거든요. 기상에 대한 그런 예측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바로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한 그런 사업화 또 그런 사업자들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 제약 조건의 반영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배추관 거래제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럽 배추관 거래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보다 더웠던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됐냐, 추웠던 날이 며칠이나 됐냐, 요거에 따라서 배추권 가격이 또 많이 변동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유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반영하면은 산업계 입장에서도 배추권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기후에 대한 예측 데이터에 따라서 배추권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게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구독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이런 게 좀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사실 공짜로 정부가 지금 기상청에서 공짜로 정보를 준다 하면은 이게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이제 유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만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정부는 그 영역을 존중해주고 그걸 다 뺏지 않고요. 사실 농민들도 저희 동네도 농사를 짓지만 공짜로 있는 그런 정부는 사실 굉장히 저렇게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뭔가 돈을 좀 내야지 저희가 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나는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위성 서비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사업자들한테는 또 민간 사업자들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의 그런 윈윈의 그런 뉴딜 그러니까 이제 전 사업 전반의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이제 2020년에 한 달 있으면 넘어가니까 영어로 하면 데케이드가 넘어간다. 10년이 넘어가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년을 평가하면서 주로 나왔던 키워드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10년이었다. 기록에 지우고 싶은 10년이었다. 창피한 10년이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앞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한다고 정상들이 모여서 딴딴딴 뜻대로 합의를 다 했는데 이해는 아무도 안 했다는 거죠. 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해결책 중에 제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분야별로 합의된 공동적인 그 해결책을 추진하지를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각자 했다.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됐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 되면 나라마다 전부 새로운 대응책을 내는데 그중에서 가장 키되는 게 지금 산재에 있던 이런 대응책을 갖다가 어떻게 결합시켜서 공동체계로 집단 행동을 하느냐 이야기됐습니다. 앞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제로를 2050년까지 가겠다는 국고에 굉장히 슬로건을 내고 그린 뉴딜이라는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소개를 했지만은 재정 쪽에서도 이제는 환경과 사회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재정 행위를 했다가는 요즘 새로서 그린 스완이라 해서 기후로 인한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기후와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도 보면 세계에서 우리가 알만한 회사들은 전부 그린 에너지를 활용해서 산업 활동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에서는 너희들도 그린 에너지 쓰지 않으면 수입을 제재하겠다고 거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 난감합니다. 우리도 그린 에너지 쓰고 싶은데 그린 에너지가 있어야 쓰지.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사업을 유지하려면 여기는 그린 에너지를 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브라운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그린 에너지를 가능한 쪽으로 옮겨가든지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업체를 위해서 그린 에너지가 공급 가능한 그런 대책이 갖다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서는 그런 쪽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 창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체를 갖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 텀이 지나가는 데케이달로 근데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숙제가 내려져 있고 많은 그 기호하시는 분들은 이 숙제가 리포트 제출이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이 다 와서 마지막 제출이고 이때 점수를 못 따면 이제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발표를 토론해 주셨고 한데 혹시 자중이나 발표하신 분 중에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있나 또 더 좋은 코멘트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토론자가 두 분이 지금 미스해가지고 사회자로서는 조금 난감은 합니다만은 그럼 제가 뭐 혹시 토론 중에서도 추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면 현재 그 국내 기상 사업자로 등록된 그 회사가 75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장비업을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장비업을 아닌 등록한 회사가 한 50여 개입니다. 그들이 이 기상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업 영역으로 한 건데 그건 한국의 기상 현재 산업의 어떤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숫자라고 보고요. 근데 현재
국내 기상정보 사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 봤을 때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 그들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곧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IBM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 아직 수면 아래에 있고 소문만 있지만 구글이거든요. 그 두 개의 회사의 특징은 기상 회사가 아닙니다. 출발이 IT 회사죠. 오리지널 IT 회사인데 그들은 그들은 왜 기상 시장으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IBM 웨더는 이미 한국에 아까 말한 50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상 사업자로 등록된 회사 중에 하나고 또 미국에서 전 세계 2위 하는 회사가 아퀴에더인데 그 아퀴에더라는 그 미국 기상정보 회사 그 회사는 오리지널 기상 회사인데 거기도 이미 한국의 기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세계 기상기술 엑스포라고 1년에 한 번씩 기상 사업자들 전시회가 있는데 필립스가 그 기상 그 전시회 부스를 열고 자신의 이제 솔루션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필립스가 결국 IBM이나 구글, 필립스 뭐 이런 회사들은 전혀 기상으로 출발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나 전자산업계의 어떤 회사들인데 이미 기상으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사점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상의 중요성, 아까 그 에코프로 이영기 대표도 발표했지만 기상 정보 자체의 상품이 아니고 그것을 에너지랑 결합되면 에너지 상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상과 어떤 그 제조업과의 어떤 상품, 그러니까 특히 계절 상품, 날씨 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판매량 정보를 팔면 그건 기상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품은 기상은 속에 숨겨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 판매 예측 정보를로 파는 거죠. 기상 정보일 때는 전혀 그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지만 기상의 그 각 산업의 어떤 외피를 쌓아서 그러니까 씌워서 그 상품을 출시를 하면 그 상품은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말씀드렸던 그 다시 되돌아가면 현재 융합하지 않으면 솔직히 이미 한국의 그 외국계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살아남은 기업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그 고전 산업들의 재편이 필요한데 솔직히 그 고전 산업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 지금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것을 접근 가능하기 쉬운 그 회사나 아니면 학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정부부처에서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 융합된 어떤 흐름들 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기사청에서도 오셨으니까 그 현재 한국에서 기상 사업 하기에 가장 취약한 어려운 점 뭐냐면 정보가 폐쇄돼 있어요. 솔직히 많이 오픈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오픈된 정보는 국내의 정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의 어떤 상품을 만들기는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물론 수치 예보로 출발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까 기상청 이정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위성에 띄우는 의미를 다른 위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솔직히 그러면 기상청은 뒤편에 그 위성 정보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솔직히 저는 과감히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 사업자들 위해서
아니면 국내 산업을 위해서죠. 정확히 말하면. 예, 현재 그렇고 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앞전에 기상기술 엑스포 갔을 때 아주 인상 깊은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위성회사였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위상 정보를 다 수집해요. 그래서 매 분마다 지구 전 상태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은 솔직히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농업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전 지구 상태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면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상품이 되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감하게 오픈해가지고 왜냐하면 어차피 예측 정보의 불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산업들은 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이런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민간 사업,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수집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국내에서는 그게 해외 사람들은 해외 사업자분들은 그걸 다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 정보로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는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나라에 보면 앱 개발하는 거에 있어도 다 사실 해외 앱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평소에 궁금했었어요. 나중에 네. 북한에 좀 답변해주세요. 기후 문제가 나오면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날씨 문제로 바뀌어요. 기후는 좀 멀리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기후 문제는 지질 쪽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이 벌써 홀로세라 신생계 4기를 홀로세라는데 홀로세라 1950년대 끝나고 이제 인류세로 지나갔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지적에서 인류세로 갔다는 걸 예시를 몇 개 내놓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만약에 지금부터 몇백 년 뒤에 지구가 그대로 전속이 돼서 후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의 지층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 뼈하고 닭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동물은 바이오매스 중에 80%가 사람이고 그 다음 가금류는 90%가 닭이라는 거예요. 딴 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미 대멸종은 끝났고 여기서는 마지막 생존은 이제 사람하고 닭밖에 없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홀로세가 100만 년 정도까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사용됐던 에너지하고 1950년부터 인류가 지배하고 나서 사용했던 에너지하고 인류가 10배를 더 많이 썼답니다. 그 다음에 멸종되는 것도 지금 초당 500그루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초에.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 쉽사리 들어가는 게 있고 지난 100년 동안 대형 포유류가 지구를 떠나는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이 향후 20년 내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를 갖다가 우리가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면 자꾸 변화 자체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기후하는 사람들은 기후는 한 번도 정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변화 속도가 문제인데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무슨 제도의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침이 많이 찍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아젠다 중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큰
전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 그렇게 해왔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도 하고. 근데 아마 저는 소장님이 모르신 내용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아시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내년부터 향후 한 10년 또는 2050년까지 그 로드맵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라든가 꼭 이것만은 짚고 가야 된다든가 그런 또 아니면 또 김현장 입장에서 법률적인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규제하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좋은 견해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는 전부 다 보고 왔고요. 저희 우리나라가 그린 뉴딜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디지털 강국이라는 면이 저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제주 포럼에서 이제 요 기후 외교라는 세션에 이제 패널을 참석하면서 다른 나라 이제 대사님들이 전부 자기 나라의 그린 뉴딜 탄소 중립과 발표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하나같이 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나 혹은 탄소 중립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물론 사용을 많이 늘리는 것과 이제 발전 부분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수송 쪽도 이제 전기를 확대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거나 또 전기를 수송이나 산업 쪽으로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력망이 그 재생에너지를 잘 받아줘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전력망이 재생에너지를 잘 받아주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 기술로 지금 같은 거대한 발전소가 망에다가 그 전기를 공급하는 거 말고 저희가 이제 분산 전원이나 재생에너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 기술로 이제 망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하나가 저장 기술이고 하나가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그 전기를 산업이나 수송 부문으로 번져갈 텐데 이 저장과 이 IT 기술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망 안정성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거를 실증한 사례를 우리나라가 이미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의 그 전력 비율이 발전 비율이 전체 전기 양의 15%쯤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육지는 5%가 안 됩니다. 근데 제주도가 10%가 넘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버려야 되거나 또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육지도 우리나라 전체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년에서 5년 내로 제주도가 지금 겪고 있는 거를 재생에너지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서 그러니까 그 샘플을 그냥 저희는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그냥 제주도가 먼저 15%로 가고 있고 육지가 5%에서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 기술적 문제들을 IT와 저장 기술로 제주도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도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들여다보면서 육지를 안정화시키면 되거든요. 저희는 디지털 강국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를 보고 육지를 안정화시켰듯이 우리나라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 망을 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고 그린 뉴딜로 가는데 큰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거 그걸 위해서는 저장과 IT 기술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침 그 기술을 잘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나도 지금부터 좀 써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찍 시작할 줄은 정말 몰라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마지막 토론자까지 토론했는데 질문이라든가 또 뭐 코멘트 발제자한테 또 코멘트라든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금방 김성호 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너무나 동의하는 게 아까 제가 제 발전량 예측
쪽을 제가 발표를 한 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입니다. 제가 아마 중간에 일단 저희가 제주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현장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에서 그것을 다 오퍼레이션해서 지금 이제 아까 그 발전량 예측 아마 두 가지를 정리하면 IT 쪽에 속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두 가지 이제 기술이 이 저장 기술과 IT 기술 중에서 아마 저희 쪽은 IT 기술 쪽에 들어갈 것 같고 그 부분을 제주도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지금 상황이 되는지를 보고 제주도는 이제는 어느 정도 큰 틀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IT 쪽 어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번에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으로 지금 다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오셔서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동의한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예, 예, 교수님. 먼저 하시겠어요? 자, 저는 국민대학교 김은식 교수입니다. 현재 그 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포럼 산하의 생태환경 지속가능 개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가 기후 위기 시대 한국 한 뉴딜에서 찾는 기회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사회에서 찾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발표에서 우리 이 환경산업기술원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 그린 뉴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상산업이라든가 기상청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시적절한 상황이라는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한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그 기후 위기 차원을 봤을 때 이정원 과장님께서 기후 위기 시대에 기상청 역할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요. RCP 2.6, RCP 4.5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그 우리 CO2 농도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지금 400ppm을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1년에 2.4ppm 넘어간다. 굉장히 지금 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작년에 한국에서 IPCC 회의하면서 그 지구 기온을 산업화 시대에 비춰서 1.5도씩 올리는 데 노력하셔서 지금 그 IPCC 1.5라는 게 우리 하나의 중요한 화두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미 그 한국의 어떤 상황이 전 세계가 한 0.8도 정도 올라갔고요. 한국은 한 1.5도 정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우리 감수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인컨비니언스 같은 건 절대 하려고 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 하는 상황이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줄이려고 하는지를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제시하신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상황에서요. 한번 과장님 그에 대한 전망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을 좀 여쭤보셨고요. 이 나온 김에 또 하나 그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우리 그 환경산업기술원 김경호 본부장님께서 이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 향후 전망에서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가지 우리 포럼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아까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그 그린 뉴딜에서 이 교통 분야 한 분야, 환경 분야 두 분야를 제시를 했어요. 특히 환경 분야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코시스템 서비스 페이먼트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제시를 해주셨고요. 특히 그 내용 보니까 독일 바이에른의 KULAP 콜라 프로그램 상황이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행형 대기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런 분야를 제시했는데 과연 우리 그 포럼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한테 하나 그 질문으로 들어와서 혹시 우리 포럼이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건지 혹시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으신 이정환 과장님, 그 답변이 가능하면 가능한 법에 좀 해주시고, 또 유승현 대표께서 이야기했던 기상 자료를 딴 데는 마구 쓰는데 우리는 왜 못 쓰는지 그 부분도 답변 가능하시면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사실 뭐 기후 분야가 사실 좌장님이 가장 전문가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현재 IPCC에서 제시한 전에 지금 AR6로 가고 있지만 전에 시나리오 AR5에서 제시한 게 4가지입니다. 옛날 지금 2022년도에는 AR6 시나리오에 따라서 새로 시나리오가 나올 예정이고요. 현재 거는 이제 5년 전 건데 그때는 CO2가 사람들이 잘 노력해서 줄 거다 하는 거하고 안 줄 거다 하고 하는 시나리오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에 제일 높은 숫자 나오는 건데요. 현재 그 기후 문제가 사실은 한 나라만의 문제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한번 섞이는데 한 20년은 다 섞이기 때문에 이거 한 나라에서 뭐 배출량을 줄인다고 줄여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 세계가 공동의 발자국을 내야지만 이 성과가 나온 것이라 서로 미정적거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인 그 효과는 거의 없이 그냥 쭉 나가고 있는 형태라 자칫하면 제일 나쁜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상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쓴 건 아니고요. 그 나라마다 정책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주로 많이 오픈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그에 대한 그 권한은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접속 권한만 있으면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데이터.co.kr 같은 그 전부처적으로 만든 웹사이트에 그 데이터를 올리는 걸로 많이 공고를 하고 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현재 그 위성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이런 조건이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은 하는데 그 기관에서만 사용하지 다른 데 제3자에 제공하는 거는 그 기관 원천 기관에 허락을 받아라. 이게 대부분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의 위성을 우리가 받긴 하지만 그걸 마음대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픈하기는 쉽지 않고요. 대부분 그 직접 원천 소스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그 데이터.co.kr을 통해서 하는 것과 더불어 청내에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클라우드 방재기상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기상사업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오픈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GTS 전 세계 데이터라든가 그런 걸 100년치를 몽땅 가져갈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제점은 위성 레이더 수치 모델 같은 것들이 전 세계를 다 데이터화 하다 보니까 용량이 큽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늘어난 용량을 이렇게 다운받는 식으로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한 포인트마다 관찰하는 건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고민은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아까 시나리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시 데이터는 1000테라바이트, 뭐 2000테라바이트가 우습게 지나가거든요. 이건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는 문제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 경험으로 좀 최근에 데이터가 필요해서 데이터를 좀 요거 컴퓨터로 요구한 거죠. 다운받는데 200 며칠이 걸린다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는데 쓰는 건 현실적으로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우리가 필요하니까 200 며칠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서버 성능을 한 10배만 좀 올려주시면 한 달 내 처리될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 공유하는 서버 좀 성능 향상 좀 부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앞으로는 아마 데이터가 있는 곳에 서버를 갖다 놓고 쓰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우리 KI의 두 번째 질문. 네. 비슷해.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였는데요. 그게 두 가지로 이제 뭐 합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된 지역, 그게 이제 사유지가 많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 이런 게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인데, 그 전에도 우리 포럼에서도 일부 논의는 했습니다만 더 깊숙이는 한데인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개략적인 내용과 외국의 사례는 해놨지만, 이런 그 내용들이 실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또 추진할 건지, 이런 주민들의 또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분야를 더 좀 우리 포럼에서 연구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잘 도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지역의 환경 문제와 도시 생태 문제를 지금은 따로 띄워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 침수 문제라든지 또는 도시 생활환경 문제를 생태 문제와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영역이 사실은 도시 지역의 생태 문제를 많이 관여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지금은 뭐 단위 지역, 아주 좁은 지역 내에서 하지만 도시 생태계라는 큰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그린 인프라하고 공원 녹지 어떻게 조성할 거냐, 또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도시 내에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 또 이제 뭐 비대면이 많은데 그 비대면 때 어떻게 도시민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 현재는 대기 우리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을 때 대응이 거의 뭐 2부제를 한달지 조금 단편적인 그 대책만 했었는데, 그런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그것도 생태적 관점에서 입체 녹화라든지 또는 그 생태숲이라든지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대책, 이런 게 아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 역할이 많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예, 특성상 지금 답변하신 두 분이 카메라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먼저 답변하신 분은 기상청 기후과학국의 이정환 과장님이었고, 두 번째 답변하신 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경호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김승국 본부장님. 네, 저는 이 환경 생태 기상 ICT 포럼의 이제 회원이자 지금 현재 이제 기상청은 퇴직했지만 기상 산업 분야에 있는, 근데 이 지금 말하는 기후 위기는 얘기만 꺼내도 그냥 뭐 가득해요,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2050년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국가 뭐 운영 먹여 살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핵 문제라거나 뭐 무슨 물 문제라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문제라거나,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은데, 이 기후 위기가 최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토론회 이제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석탄 그 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있는 반면, 석탄 발전소를 또 수출을 하겠다고 또 국가는 이 모순되는 그런 정책을 또 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린자에다가 뉴딜은
예전에 그 미국의 뉴딜 멈추겠다는 쪽하고 이거하고 같이 붙어 있는 용어잖아요. 저 녹색하고 성장하고는 또 완전 반대되는 말을 갖다 딱 붙여놨거든요. 그린하고 뉴딜도 똑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같은 우리의 목소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전 세계에 발표했는데 58인가 그렇죠? 그 기업 맞는. 이거 뭐냐면 굉장히 우리는 정부 입장도 좀 애매하겠지만 우리의 이런 작은 포럼 내선에도 꾸준히 그 기후 위기를 목소리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우리 좌장이신 엄재 교수님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방송 쪽에서의 많은 얘기를 하고 특히 방송을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기상청의 과학원장으로 퇴직한 조천호 박사가 아주 그냥 기후 위기에 아주 그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있고요. 자, 2.0도는 어떻고 1.5도는 올라가면 어떨 것이냐. 물론 차이가 크지만 하여튼 그런 면에서의 우리 그 기상 기후를 하는 그런 어떤 쪽에 있는 분들은 이 기후만 나오면은 그냥 아득한 그런 얘기가 있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 기상 산업 얘기만 나와도 또 아득한 그런 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상청이 예보도 하고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만 기상이라는 국가 산업 하나의 뭐 컴퓨터 산업, 조선 산업 있듯이 기상 산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의 기상청에서 기상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그 기상 산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한 제 기억으로 97년도에 민간 예보가 시작된 이후니까 23년 됐네요. 계속 매년 기상 산업과 어떻게 발전시킬까 간담회도 하고 사업자를 만나서 뭘 별걸 다 하는데 산업 시장이 커지지 않는 이런 아까 무슨이 그림과 뉴딜이 있듯이 기상 산업 진흥의 의무가 있는 이 기상청과의 어떤 이게 또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있는 게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그 어떤 안타까움을 한번 그 참석자로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처음에 이 포럼을 시작할 때 우리 이제 포럼의 이사장이신 성함이 까맣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했는 게 뭔가 지혜를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쉬운 문제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채에 싸서 하면 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난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현실을 갖다가 타개하는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니까 아마 그게 바로 우리 포럼이 존재할 이유라고 보고 뭐 다만 아쉽다는 것은 단 한 번의 해결책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아마 줄기차게 우리가 두드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장 맡은 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권호석 교수고요. 우리 포럼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오늘 그 세미나 제목이 기후 위기 시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학자들이 위기 경고는 벌써 한 5, 60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 엘고 전 그 부통령이 만들었던 그 불편한 진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50여 년이 지난 2020년 현재에도 그 당시에 1980년대에 만들었던 그 탄소 저감 계획이라든가 달성을 못했어요. 저는 좀 약간 비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는 생태학자고요, 기본적으로. 네, 생태학에서는 이러한 자원과 또 그 자원을 활용하는 생물 종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데 이 자원이 고갈될 때까지는 개체군이 절대 죽질 않아요. 자원이 고갈되어야만 그것이 개체군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우리 인간 발달사를 보면은 아까 우리 슬라이드나 발표자에서 나온 것처럼 뭐 영국이다, EU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얘기는 좋은데 과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고 노력을 하는 거는 좋지만 결국은 사회나 자연환경이 변하는 거를 인간이 컨트롤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자장을 맡으신 오재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변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 변화 요인을 막을 수 없다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인류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생물은 이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탄소를 막 저감하고, 물론 해야죠. 하지 말아야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우리만 잘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1960년대 서양에서 이미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거기에 낄 그 산업 선진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 중국, 뭐 다 인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다 농업 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오염시킬 일도 없었고, 예. 근데 불과 50년 사이에 그러한 산업화의 축이 아시아로 와 있죠. 지금 중국, 한국이 열심히 잘한다 생각하는데 또 어느 순간은 아프리카 대륙이, 남미가 엄청나게 산업적으로 발달돼서 거기서 공장 불쪽에서 엄청난 CO2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그린 뉴딜 또는 우리 이 지구 생태계를 위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즉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로보틱스라든가 AI라든가 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구가 줄고 있죠. 인구가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해방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3천만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5,200만인데 3천만일 때는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진국 전 세계 인구가 느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발전되는 생산성에 저하는 기술로서 막는다면 그것이 그린 뉴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포브스 포럼이라든가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탄소 저감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에 딱 하나 터지고서 그 세계 정상들이 50년 동안 떠들어도 아무것도 안 되던 일이 불과 1년 만에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경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딱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개념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을 만들 때 좀 방향의 설정에 약간의 사고의 오픈을 갖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수님 의견에 동의도 하지만은 이미 아젠다가 던져졌다. 지금 우리 아젠다 발굴이 아니고 아젠다를 어렵지만 가야 되는 우리한테 지금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그런 길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어나자면 좀 질문을 예. 그린 뉴딜 관련해가지고 네. 기상청 이정원 과장입니다. 그 그린 뉴딜에 보면 상당한 재정 투입입니다. 사실은 이 재정 투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 우리는 그린 뉴딜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린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목표를 세우겠다. 그래서 싼 비용으로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하겠다 할 경우에 이 그린 뉴딜을 우리만 쓸 때 산업 경쟁력은 괜찮은 건지. 아마 제가 답변한 입장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런 걸 국제 규범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IPCC나 이런 쪽에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리벤션 없다. 다 동참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하지 못해서 지금 저 숙제를 내는 입장이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대세는 그래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협상 대상국의 1차 대상국들, 2차 대상국들 주요 대출국들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공짜로 관리하는 나라들은 좀 저 밑에 마이너한 나라들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외교적인 그런 문제니까 우리 여기서는 조금 하고 제가 진행을 맡은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워낙 큰 아젠다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인영 장관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가 한 번에 모이는 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 다음 또 우리 토론회에서는 또 조금 더 한일청된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조금은 빛이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은 이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